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이 잘 보이는 곳으로 모셔다 드리는 신통방통 정치한배입니다. 자, 먼저 오늘의 핵심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인요한 위원장이 일부 친윤계 인사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결단을 촉구했다고 합니다. 누구에게 결단을 촉구했을까요? 공개하진 않았지만 당 안팎에서는 김기현 대표, 권성동 의원, 장제원 의원 등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민진 기자입니다.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아니면 수도권 지역에 어려운 곳에 와서 출마하는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당 지도부와 친윤계의 거취를 압박했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다시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주말 동안 당사자들에게 직접 통화해 뜻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네, 어제 저녁에도 전화를 했어요. 빨리 결단 내리라고.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당 안팎에선 김기현 대표와 친윤계인 권선동, 장제원 의원 이름이 오르내렸습니다. 권성동, 장제원 이런 대표적인 분들, 예. 김기현 대표도 마찬가지고. 그중에 한두 명만 결단을 내리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김 대표는 주말 동안 인 위원장과 불출마 요구와 관련한 통화는 하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대표님께도 연락이 갔을까요? 또 다른 질문 주세요. 권고 자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나요? 원래 거기에 대해서는 나는 할 말이 없어요. 장제원 의원은 의원총회에 참석하는 대신 SNS를 통해 지역구 활동을 알리며 애둘러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해외 출장 중인 권성동 의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인 위원장이 친윤계를 지목한 건 지금의 당과 대통령실 관계 형성에 책임이 있기 때문인 걸로 전해졌는데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자, 내년 총선을 5개월 앞두고 여야는 전국 주도권 잡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총선 어젠다 전쟁 불붙었다. 그동안 이념을 중심으로 극단적 대립을 했다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민심에 귀를 기울이겠다며 정책 경쟁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보선 참패라는 쓴 약을 먹은 국민의힘, 메가시티, 공매도 금지 등 이른바 대형 이슈를 연이어 쏟아내면서 주도권을 선점하고 나섰습니다. 또 비례대표 나이도 지금 30, 40대로 낮추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메가시티 정책이나 공매도 금지 등에 대해서 공수표를 남발하고 있다라면서 다소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한마디로 총선용 정책이라는 비판인데요. 자, 총선까지는 아직 5개월이나 남았습니다. 여야의 상반된 정책이 선거에서 뭐 어떻게 적용할지, 어떻게 적용이 될지, 그게 유리할지 불리할지 그걸 지금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공감하는 이슈는 그게 선거 때든 아니든 정당이 늘 고민하고 토론해야 될 문제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의 인물은 이준석, 인요한입니다. 자, 인요한 혁신위원장 면전에서 영어로 사실상 면박을 준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한 논란은 계속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So Mr. Linton, I wasn't expecting you. 우리 인요한 박사님한테 영어로 말씀드린 이유는 You became one of us, but you don't look like one of us. 예, 그게 뭡니까? 네. 자기 영어 실력을 뭐 하버드 갔다 온 그 실력을 자랑을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네. 내가 보면 이거는 관객 모독, 관중 모독, 상대 모독이에요. 그냥 모독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건 양두구육보다 2배, 3배는 더 나가는 선을 넘어도 너무 넘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예의가 없다. 그건 개인적 인성의 문제가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봐요. 자,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한테 파란 눈이라는 이유로 굳이 영어로 얘기를 했다. 자, 이쯤 되니까 지금 일각에서는 인종차별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네, 나종호 예일대 교수는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 전 대표가 임 위원장에게 영어로 응대한 건 명백한 인종차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만약 한국계 미국인 2세에게 한국계라는 이유로 미국 유력 정치인이 공개 석상에서 한국어로 이야기를 그것도 비아냥대면서 했다면 그 사람은 인종차별로 그날로 퇴출될 것이라고도 덧붙였고요. 예. 이 전 대표가 정치인으로서 자격 미달이고 공개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자, 뭐 지금 그 영어로 얘기했다. 아니 굳이 한국말 10m 앞에 있는데 다른 사람 못 알아듣게 굳이 영어로 얘기했다. 그러면서 이제 인종차별까지 나왔는데, 자, 장해찬 최고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뭐 사실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철 안 든 거 우리가 몰랐나요? 어제 오늘 일인가요? 네. 예. 사춘기나 다름없는 거 다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 전 대표는 본인 이제 곧 나이 40인데 왜 애 취급하냐고 합니다. 맞습니다. 30 넘었으면 대부분의 사회에서 애 취급 안 합니다. 근데 애처럼 구니까 40이 넘든 50이 되든 애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이번 사건도 그 연장선상이고요. 인요한 위원장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의 혁신위원장이 아니더라도 그 본인과 가문이 우리나라에 기여하는 것을 보면 언제든 만나서 우리가 귀를 기울여 지혜를 구해야 할 우리 사회에 몇 안 되는 존경받는 어른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이전에 뭐 정당의 상황이 어떻고 뭐 신당을 만들고 이전에 인간적으로 우리가 존중하고 예우해줘야 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영어를 쓰면서 면박을 줬다는 것은 비틀려도 너무 비틀렸다라고 비판을 할 수밖에 없고요. 뭐 나종호 예일대 교수 등도 말했지만 상황을 조금 바꿔서 미국에서 이 외국계 미국인에게 그 나라 언어를 쓰면서 당신은 우리와 같지 않다는 표현을 썼다면 그냥 2번 말할 것도 없이 인종차별주의자로 낙인 찍혀서 정계 은퇴 당할 겁니다. 예. 하버드 나오고 영어는 잘하시는 분이 왜 이런 글로벌 스탠다드 의식에 대해서는 둔감하신지 그것도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예. 자, 하지만 이준석 대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엉뚱한 사람에게 약 먹일 생각 그만해라. 뭐 그런 얘기들 저희들이 이제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이준석 대표의 얘기, 뭐 이런 논란이 계속 되니까 자신은 그렇지 않다라면서 뭐 억지로 통합하는 거냐, 뭐 억지로 통합 쇼를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환자 외면하고 엉뚱한 사람에게 약 먹일 생각 그만해라. 자, 이 얘기가 언제 나온 거냐? 어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환자는 저 서울에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임요한 위원장이 내가 의사인데 환자를 누구보다 잘 알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엉뚱한 사람에게 약 먹일 생각을 그만해라라는 얘기를 또 하는 겁니다. 자, 봉합쇼라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거칠게 나오는 진짜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이 대표 입장에서는 대선과 지선에서의 승리를 이끈 당 대표다. 본인은 이제 본인의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지분이 있다, 나는 이 당에. 그렇죠. 뭐 바깥에서 보기에는 대선에서 이준석 대표가 활약을 했던 것이 뭐 우리가 정성적으로 정량적으로 또 평가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대표 덕을 봐서 됐다. 내지는 이 대표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입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하지만 이 대표 입장에서만 생각을 해보자면은 내가 이렇게 공이 있는데 배제가 되면서 나는 억울하다라는 아마 심정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그 김종인 위원장을 만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이 전 대표와 상당히 교감이 잘 이루어지고 그 속내를 잘 읽는 분이라고 할 때 미련을 버려라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그 미련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이 대표 본인이 생각하고 있던 그 과거 시점 글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표가 원하는 것은 김기현 대표도 아니고 이를테면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대면해서 이야기를 해주기를 바라는 아마 그런 심정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지는 당이 어려움에 처했는데 내가 예전에 있던 그런 체제로 돌아가서 내가 뭔가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강하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면은 본인이 뭐 당이 변화되는 것을 봐서 12월 말쯤에 해서 뭐 탈당 내지는 신당, 창당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아마 이미 내심으로는 결정을 저는 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탈당하려는 명분을 지금 당에서의 통합 행보가
장애물로 작용하는 그런 지금 형국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더 강하게 반발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미 탈당할 생각하고 있고 이 당에서 마음이 떠났는데 자꾸 잡아봤자 무엇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이 당에서 떠나는 게 아니라 떠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다른 당 사람들과 만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민주당 의원 뭐 누구 만났다 이런 얘기 어제 민주당에서도 돌았을 거예요. 네. 가만히 있어봐. 이준석 대표가 그러면 우리 당으로 오나? 그건 아닐 테고. 그럼 우리 당 사람 또 빼가나? 이런 얘기가 나왔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얘기들이 어제 하루 동안 굉장히 좀 이슈가 됐죠. 근데 지금 국민들 사이에서는 여당도 싫다, 야당도 싫다 이러시면서 되게 중도적인 입장을 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아마도 이런 분들을 좀 설득하기 위해서 그런 신당을 만들려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제가 봤을 때 이준석 대표는 뭐 저런 뭐 영어를 쓴다, 뭐 저런 행동으로 봤을 때도 민주당과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결이 맞지 않고요. 민주당과도 맞지 않다. 네, 스펙트럼도 너무 다르고요. 그리고 사실은 민주당에서는 특히 저런 뭐 예의 또 뭐 무례하지 않음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이준석 대표를 지지할까? 그리고 그렇게 지지하지 않는 이준석 대표를 민주당의 의원들이 함께 할까라는 의문이 저는 듭니다. 특히 예. 소선구제 같은 그 우리나라의 지금 정치 형태로는 뭐 비례대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역구에서는 저는 거의 뭐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자, 그런데 어제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신당 창당을 염두에 둔 이준석 대표가 어찌됐든 민주당의 비명계 인사와는 만났다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럼 누구랑 만났지? 왜 지금 만났지? 무슨 얘기 나눴지? 뭐 이런 얘기들이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 만났다는 그 비명계 의원, 그분이 지금 신통방통과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자, 민주당 이상민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그런데 이준석 대표 만난 게 뭐 지난 10월이었다고요? 아니, 지난주 이준석 전 대표와 이원주 전 의원이 부산에서 북콘서트를 한다고 그래서 그 예. 전에 며칠 전에 그러니까 지난주 초였을 겁니다. 아, 지난주 초에요? 예. 초에 3시 같이 식사 한번 했죠. 아, 그러면 이준석 대표와 또 어느 분이요? 이원주 전 의원. 아, 부산에서 이원주 전 의원이랑 같이 이제 토크 콘서트 한다고 해서. 예, 그래서 서울에서 제가 만나자고 그랬어요. 그냥 뭐 특별히 무슨 뭐 형식 갖추고 만날 그런 사이는 아니고 한번 이준석 전 대표의 생각도 한번 들어보고 싶고 또 얘기도 나눠보고 싶고 해서 제가 제안을 했죠. 아, 이준석 전 대표가 먼저 연락이 온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 저 표현이 접촉했다고 하니까 좀 약간 뭐 무슨 간첩 접선한 것처럼 비춰지는데 예. 그게 아니고 제가 이원주 의원을 통해서 같이 만나서 식사 한번 하자라고 해서 그게 약속해서 만나게 된 겁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현주 의원을 만나려고 했는데 이준석 대표도 같이 나오는데 같이 볼래요?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닙니다. 그냥 제가 만나자고 그랬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만나자고 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한 전국 상황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도 좀 해보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언론을 통해서만 들었는데 그게 불명확해서 예. 한번 얘기도 들어보고 싶고 그래서 얘기를 나누고자 그냥 만난 겁니다. 특별한 신당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그런 걸 협의하기 위해서 만난 자리는 아니고요. 혹시 만나서 얘기한 단어 중에 신당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까? 아니 그러면요. 신당 제가 오히려 이준석 당대표 보고 신당을 빨리 결성해서 나서라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제 상대적 입장에서 볼 때 저 국민의힘에서 정식의 당대표였는데 불법적으로 쫓겨났는데 거기서 더 이상 있는다는 걸 애걸복걸 해봤자 있을 공간도 별로 없을 테고 예. 그러니까 오히려 기업에서 스타트업을 차리듯이 힘들지만 와서 이렇게 개척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신당을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라. 그런데 이준석 당대표 혼자 하는 건 이준석 전 대표의
강점도 있지만 또 약점이나 한계도 있기 때문에 예. 혼자서 하는 건 한계가 있다. 어. 또 여러 정치 세력이나 여러 정치인들과 좀 성향이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연합해서 신당을 한번 해봐라. 그런데 신당을 하려면 워낙 다들 주관이 강하기 때문에 뭐 같이 신당한다라고 하면 모이기가 쉽지 않으니까 예. 공통분모를 찾아서 그 공통분모를 이루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진보다 보수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지금은 급한 건 상식의 정치를 하는 것이다. 워낙 지금 현실이 그 상식이 내팽개쳐져 있고 후한무치와 염치나 양심이 없는 예. 정치가 횡행하고 있기 때문에 상식의 정치를 하겠다라는 알겠습니다. 것으로 뜻이 같은 사람들이 한번 모아서 신당을 하라라고 제가 권유를 했죠. 그러면 그 공통분모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상식이 있는 사람이 지금 민주당 현역 의원 중에도 있다고 보세요? 그거는 뭐 제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예. 각자 생각이나 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 그거는 뭐 그분들한테 물어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 뭐 저 자신도 제가 저 자신에 대한 거취가 아직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예. 그것이 된 다음에 앞으로 저희 진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뭐 가능성이나 당위성 뭐 이런 것들을 다 함께 종합적으로 봐야 되겠죠. 자, 지금 저희 전화 연결을 통해서 있었던 얘기, 내가 먼저 만나자고 했고, 그렇게 될 바엔 차라리 신당 차려라. 그러면 지금 이 정도 얘기만 공개가 되는 것으로도 민주당 내에서 이 의원님을 향한 비판이 꽤 강도 높게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민주당 내에서 저를 비판하는 사람 하는 경우가 뭐 한두 번 있나요? 그런 건 뭐 제가 할 말은 해야 되겠고요. 예. 저도 지금 민주당에서 할 말을 그동안 해오면서 순소리 또는 뭐 내부 총질 별소리 다 들어놓고 개딸들로부터도 뭐 심한 욕설을 들은 입장이지만, 예. 그러나 이제 지난번 이재명 대표가 영장이 기각되고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압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이재명 대표나 그 주변 소위 친명계라는 그룹이 또 개딸들이 상당히 기세가 등등합니다. 예. 또 저 같은 사람은 또 뭐 순소리나 뭐 해야 될 말도 해봐야 뭐하냐 라는 어떤 뭐 그 무력감 또는 어떤 뭐 좌절감이랄까 뭐 그런 절망감까지 느끼고요. 그리고 그런 말을 해야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그런 무용의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자꾸 위축이 되기는 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 할 말은 해야죠. 예. 자, 그러면 다음에 한 번 더 만나실 생각 있으세요? 그리고 그때 민주당 의원 몇 분이랑 같이도 좀 볼 생각도 있으십니까? 그거는 다른 의원들의 이제 주체적인 판단에 따라서 결정할 일이고요. 예. 정치인들이 뭐 만나고 안 만나고 아니 만나고 하는 건 뭐 일상적인 일이니까 또 만나서 얘기도 해보고 뭐 생각이 어떻고 진행상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은 나눠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뭐 이준석 전 대표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 다른 정치인들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금태섭, 양양자, 또 양양자, 정태근 전 새누리당 의원, 뭐 이런 전 의원. 그룹들은 오늘 오후에 선거법 위성정당 방지와 관련한 공동 기자회견을 하거든요. 예.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저는 뭐 뜻이 같으면 이렇게 저렇게 따로 또 같이라는 생각에서 예. 그걸 할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뭐 솔직한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상민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 지금 들으신 것처럼 만났고 또 뭐 신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 신당을 하나 만들어라, 나와라까지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 스펙트럼을 좀 넓게 가지고 가라라고 했는데 바로 얘기 들어보죠. 민주당에서 이런 논란이 나오니까 민주당의 지금 목소리 우상호 의원은 이 만남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비명계는 제가 만나고 있는데요. 개똥 같은 소리라고 봅니다. 제가 만나보던 분들은 헛소리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설사 탈당한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이준석 씨랑 같이 뭘 도모한다.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준석이랑은 아니다. 민주당이. 그럼 이게 만약에 이게 진짜 사실이 된다면 국민의힘에서는 어떨까요? 아니 일단 뭐 가능하다면 예. 한번 해보시라. 그 고생을 우리만 하긴 좀 억울하다. 네, 비명계 의원들도 이 전 대표라는 사람과 같이 뭔가를 도모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한번 체감해보시고 나서 이야기해보자라는 예. 농담 섞인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뭐 이상민 의원 이야기를 들어보고 어제는 또 비명계 핵심인 이원우 의원 같은 경우는 이준석의 정치는 혐오 정치다라고 비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비명계의 덩어리조차도 입장이 통일이 안 되어 있어요.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이상민 의원도 당장 이준석 전 대표와 신당을 하겠다는 기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필요하다면 그런 정치적 역동성을 응원하고 있는 입장 정도로 보이고, 예. 이 스펙트럼을 넓히기 위해서는 만약 비명계가 들어온다는 전제하에 그때부터는 이준석 신당이 아니라 이 제3시대 중도 신당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려면 스포트라이트를 이상민, 뭐 이원욱, 조응천, 또 이미 신당을 만든 금태섭 이런 사람들과 나눠야 되는데, 제가 오랜 기간 옆에서 같이 활동도 하고 지켜본 이 전 대표 성정상 그건 불가능할 것이다. 아하. 본인이 원탑이 아닌 정당을 용인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신당 창당 자체의 가능성은 상당히 높게 봅니다만 그 신당의 스펙트럼이 넓어져서 금태섭이나 뭐 이상민 또 왕년의 조금박해 이런 분들이 들어올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평가합니다. 예. 자,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공천 시즌이 아니에요. 정작 지금은 내가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몰라요. 근데 못 받는 게 거의 명확하다. 거의 80~90% 나는 다음 총선에 나가지도 못한다. 그러면 어떨까요? 그러면 한 번 더 볼까라는 생각이 안 들겠냐는 겁니다. 정치권에 이런 농담이 있어요. 굶어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나가서 싸우다 죽는 게 낫다. 뭐 가만히 있으면 누가 말 알아주겠습니까? 공천도 안 주고. 자, 그런 쪽에서 봤을 때는 나중에 이게 어떤 폭발력을 가질 수도 있지 않느냐. 어떻게 보세요? 뭐 신당이 만들어졌던 경험이 우리는 있습니다. 그 2016년에 그 안철수 전 대표가 신당을 창당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호남권에서 의석을 얻기도 했는데, 사실은 이 신당이라는 것이 그 지역에 따라서 또 특성에 따라서 또 당선 여부가 또 달라지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와 함께 호남에서 민주당의 전직 의원이나 뭐 민주당 성향을 가진 의원이 당선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도 뭐 쉽지 않은 일이라고 봅니다. 예. 오히려 만약에 영남권에는 좀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전국적으로도 저는 미미한 영향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내에서 아주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는 인물이 있죠. 인유한 혁신위원장. 요즘 친윤 핵심 의원들을 직접 겨냥하고 나섰습니다. 총선 불출마하든지 험지 출마하든지 선택하라며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누구처럼? 이순신처럼. 누구를 좀 염두에 두고 이 말이 나온 걸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람을 거명하는 건 점잖지 못해요. 예. 다 우리가 알잖아요. 지도부가 누군지, 또 대통령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누군지. 결단을 내리라 이 말이에요. 이순신 장군도 죽었기 때문에 영웅이 된 거예요. 예. 꼭 성공하라는 그런 보장도 없어요. 예. 자, 게다가 지금 뭐 내가 얘기했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전화까지 했어요. 빨리 좀 결정하시라고. 누구한테? 기자들이 물어봤겠죠. 전화했을 만한 사람한테. 근데 당사자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인유한 위원장이 그 당내 여러 분들한테 직접 전화해가지고 좀 희생 결단하라고 메시지 냈다고 하는데 혹시 대표님께도 연락이 갔을까요? 인 위원장님 전화는 받으셨어요? 인유한 위원장이 전화 따로 받으신 거 없을까요? 그런 거 없어요. 없어. 권고 자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나요? 원래 거기에 대해서는 나는 할 말이 없어요. 예. 이제 구체적으로 막 거명이 되면서 기자들이 질문하기 시작을 하는 단계까지 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인 위원장은 인터뷰에서 아까 보셨듯이 진행자가 원조 윤핵관인 권성동 의원, 장재현 의원, 현 지도부인 김기현 대표 떠오른다고 묻자 예. 그중에 한두 명만 결단 내리면 따라오게 돼 있다라고 말하면서 연일 친윤계를 겨냥해 희생을 거듭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부와 친윤계는 말을 아끼고 있는데요. 앞선 리포트에서도 김기현 대표는 의원 초용에 직후 기자들이 연락을 받았냐고 묻자 답변을 하지 않고 그냥 웃고만 있었고요. 다른 질문 없어요? 계속 그래요? 네, 이철규 의원도 할 말이
말이 없다고 했습니다. 영남권 중진 의원들 역시 내부적으로 불만은 있지만 아직 공개적 반발은 없는 상황입니다. 앞서 인 위원장의 낙동강 하류 세력은 뒷전에 서야 한다. 이 말을 들었을 때는 매우 반발을 했었는데 다른 분위기인 한 것 같습니다. 자칫 지금 앞장서서 반대 소리를 냈다가는 혁신을 거부하는 기득권으로 비춰질 수 있는 이 부분을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일각에서는 겉으로는 지금 답변을 하지 않고 있지만 지금 수도권 어느 지역의 여론을 좀 살펴보고 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 중요한 건 이 친윤 인사들의 거친 논란이라는 게 결국 윤 대통령의 의중이 중요할 것 같기는 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겉으로 내놓고 구체적으로 당무에 이제 개입하지는 않죠, 대통령께서는. 그렇지만 이 현역 의원들에 있어서 이 공천에 관계되는 문제는 가장 예민한 분야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전화를 받았는지 내지는 무슨 대답을 했는지조차도 지금 답을 거부하고 있는 입장인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인유한 위원장이 처음에 됐을 때 대통령에게도 할 말은 하겠다라고 이제 큰 소리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뭐 통화를 했다거나 면담을 했다거나 구체적 의사소통이 오고 가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만 아하.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마 그럴 거예요. 지금 가장 큰 목표가 뭡니까? 총선에서 승리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위해서 혁신위가 띄워진 것이고 그러니까 혁신위 나름대로 또 인유한 위원장이 열심히 혁신을 위해서 뭔가 지금 에드벌룬을 띄우고 있으니까 윤 대통령 본인의 의중은 알 수는 없지만 예측하기로는 묵시적으로 좀 동의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지켜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예상은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영남 의원건 빠지고 윤핵관을 빠진다고 해도 그 자리에 결국 새로운 인물이라고 간 사람들이 대통령실 출신 아니면 검사 출신 이러면 과연 이게 오히려 더 야권의 비판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별의별 예측이 다 있었죠. 사실은 작년 말부터 검사 30명이 TK 지역에 출동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은 무수히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이미 대통령실에서 참모진들도 출마를 위해서 사직서 낸 사람들에게도 윤 대통령 본인이 어떤 특혜가 있을 것을 기대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었고 심지어는 출마를 예정하고 있는 분들조차도 당내에서 경선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데 대해서는 공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어떤 구체적인 이런 찍어내리기 전략 공천 이런 것은 저는 어림없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이것도 국민들이 지켜보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혁신위에 지금 모드로 볼 때도 그런 것은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미 내년 총선 앞두고 총선 나가면 그 빈자리 있잖아요. 내각도 재정비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눈에 띄는 사람 한동훈 장관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까지는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자 동아일보입니다. 한동훈 후임 인선 검토, 후임을 검토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뭐가 전제가 돼야 됩니까? 한동훈 장관이 사퇴를 한다는 게 전제가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게다가 대통령실 수석 6명 중 5명은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 누굴까요? 자, 일단 총선 출마가 거론되는 박민식 본부 장관 후임으로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이 검토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에 올 사람까지 이렇게 검토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시 지금 후임 법무부 장관을 누구로 할지를 검토하고 있다까지 단계가 나온 겁니다. 자, 눈에 띄는 건 한동훈 장관이죠. 한동훈 장관이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난번에 한 의원이 총선 출마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을 하자 지난번 국감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총선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총선이 많은 분들에게 중요하시겠지만 모든 국민에게 그게 인생의 전부는 아니거든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할 일을 안 한다? 그럼 총선이 이렇게 남아있었으면 중요한 법 준비된 건 안 올립니까? 해야죠. 자, 한동훈 출마설 이제 조만간 공개가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공직자 사퇴 시한이 있기 때문에 11월까지는 하마평이 무성할 것 같고요. 12월부터는 본격적인 결단의 순간이 다가오게 되겠죠. 근데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직 수행에 지금 집중하고 있지만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당에서 한 장관의 차출을 강하게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간판급 스타가 총선 판도에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 진영에서 한동훈 장관 같은 카드를 안 쓸 이유는 없거든요. 물론 최종 결단은 한 장관의 몫이긴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뭐 일각에서는 지역구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비례대표로 출마해서 전국 선거를 다니면서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니냐 등등 구체적인 시나리오도 뭐 당 내에서는 거론이 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11월 이제 좀 지나가고 법무부 장관 후임 후보자들에 대한 내부적인 뭐 인선 고려 등등도 있겠지만 12월이 되면 본격적인 어떤 당의 요청, 한동훈 장관의 고민의 시간 이런 것들이 또 정치 기사의 중심부를 차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2월이 되면은 무조건 나올 거다. 결론은 나올 거다. 뭐 어떤 결론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굉장한 정치권 화제의 중심이 되어서 한 장관이 나오느냐 마느냐가 또 한동안은 정치 뉴스를 쭉 빨아들일 거라고 봅니다. 자, 지금 뭐 두 사람을 비교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만 한동훈 현 장관이 있다면 조국 전 장관이 있어요. 근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조국 출마한다고 땡큐.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동훈 출마한다고 땡큐. 이렇게 반응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그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과 그 출마가 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도 그 윤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을 좀 같이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저는 측근 중에 측근,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또 국민의힘 혁신위에서는 측근들은 험지로 나가라 뭐 이렇게 지금 하는 분위기에 속에서 한동훈 장관이 험지를 선택하지 않고 비례대표라든지 뭐 강남이라든지 이런 좀 꽃길을 걷게 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자신의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할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저는 좀 어려운 결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한동훈 장관의 고민이 좀 깊어질 것 같습니다. 게다가 대통령실에 있는 참모진들, 뭐 한동훈 장관은 이제 내각에 있지만 용산에서 함께 근무하는 참모진들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요.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전현직 대통령실 참모는 행정관급까지 포함하면 무려 20에서 30명까지 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명에서 30명? 네, 근데 우선 수석급에선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출마 채비를 마친 것으로 전해집니다. 18대 국회 시절 서울 마포갑에서 의원을 지냈던 강 수석은 이번엔 자신의 고향인 충남 홍성 예산 출마를 준비 중입니다. 거기는 홍문표 의원이 있는 데인데.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곳엔 말씀하셨듯이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 버티고 있어서 공천 싸움이 매우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선의 의원이 현역 국회의원이에요, 지금. 자, 그런가 하면 또 김은혜 홍보수석도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네, 김은혜 홍보수석은 경기 성남 분당을이나 수원 지역 출마가 점쳐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관계자는 전국적 인지도를 지닌 김 수석이 전반적으로 열세인 경기 지역 선거에서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경기의정부에서 초중고교를 다 나온 전희경 정무 1비서관은 국민의힘 열세 지역으로 꼽히는 경기의정부갑 출마를 위해 이번 주 반 용산을 떠날 예정입니다. 대선 때부터 윤 대통령 당선을 도왔던 원조 참모들도 속속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데요. 여권 강세로 분류되는 영남 지역에 도전장을 던진 참모들도 상당수입니다. 대부분 지역이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 버티고 있어 혈투가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 곳은 김영식 의원이 버티고 있는 경북 구미을입니다. 구미요? 네, 이곳엔 윤 대통령의 복심이죠. 강명구 국정기획비서관이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데 최근 사직한 김찬영 전 법률비서관실 행정관도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율이 쉽지 않을 경우 당내 경합이 펼쳐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뭐 저희 출연 자주 하시는 누구는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뭐 한 변호사님도 지금 이쪽에 뭐 관심이 있다고 그래서 여기도 뭐 같은 경북 지역입니다만 관심이 모아질 것 같아요. 자, 용산 참모들의 이 출마 러시 그리고 혁신위에서는 윤핵관도 험지 출마해라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자, 이렇게 되는 게 과연 국민의힘한테는 유리할까 불리할까? 왜냐하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나는 지금 이 동네 우리 동네 내가 태어나고 자란 동네를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데 가라고 하는 거나 내가 여기서 정치를 12년이나 했는데
삼선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다른 데 가라면 내가 저기 가서 된다는 보장이 어딨냐고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험지 출마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대의는 분명히 이번 총선에서 정부 여당이 승리하는 것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혁신위원회에서 띄운 게 있지 않습니까? 주로 뭐 TK라든가 친윤 인사라든가 3선 이상 한 좀 중진 이상급들은 좀 스스로 희생하는 모습, 내려놓는 기득권을 희생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라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상징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좀 상징적인 의미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세 가지 조건에 다 해당되기도 하고 지금 정부에서 그 개혁 드라이브 또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공약들을 내세우면서 메가시티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수도권에서도 한번 우리가 상징적으로 여기 험지지만 한번 출마해 보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기현 대표가 어떤 본인이 이제 출사표를 던지고 수도권에 뛰어든다. 소위 얘기해서 험지에 뛰어들어서 좋은 결과를 내게 된다면 이것은 상당히 당에 좋은 사인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결론적으로 얘기해 보자면 당의 쇄신을 이끌어내자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총선에서 승리인데 이것이 무조건 그 지역구 돌려막기식으로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지난 2020년 총선에서도 이미 좀 증명된 바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험지 출마라기보다는 그 상황에 따라서 지역구를 잘 관리한 분들이라면 3선 이상이라도 그 지역에서 그 의석수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고 상징적으로 어떤 분이 좀 뭔가 출사표를 던진다면 이것이 험지 출마의 대의 명분을 충분히 관철시키는 그런 수단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험지는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어디가 험지일까요? 아니 경상도, 그러니까 영남에서 정치하시는 분한테 갑자기 호남 출마하라 이런 데를 가라는 건 아니에요. 지금은 험지지만 당신이 가면 그 험지가 우리의 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옆에서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거기가 어딜까요? 일단 대표적인 곳이 수도권입니다. 수도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떤 곳인지 지금의 의석 분포 보시죠. 서울 편입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보면 민주당이 3석인 곳이 있고 2석, 어딥니까? 부천도 4석, 광명 이런데 그리고 하남, 거의 다 지금 민주당의 의원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지난 총선 때. 국민의힘이 차지한 곳은 지금 빨간색 하나밖에 없어요. 그나마 일산 쪽은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있는 지역이고. 자, 이러다 보니까 여기다 지금 도와주지 않느냐. 김포시 서울 이전 이거 이슈 만들었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번이 굳이 험지가 아닐 수도 있다. 지금 이런 분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김포의 서울 편입부터 소위 말하는 메가시티 정책이 크게 화제가 되고 있으니 수도권도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분위기가 조금씩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발맞춰서 중량감 있는 인사들이나 중진급 인사들이 수도권 지역에 출마하게 되면 바람몰이를 할 수 있다는 당내의 분위기도 있는데요. 다만 시기적으로 11월 초에 해당하는 지금 중진들이 수도권 출마를 띄우기에는 다소 이른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어서 시기를 조율 중으로 고민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분명한 것은 저희의 목표가 이제 과반 정당 달성이 되는 것인데 그래야만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19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전신정당이 보수주의 정당이 아슬아슬하게 과반을 했습니다. 그 당시 수도권 120석 중에서 40석 정도를 확보했거든요. 그러면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도 수도권에서 40개 정도의 의석은 확보해야만 적어도 3분의 1은 이겨야만 과반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현재 보면은 서울에 한 7자리 있고요. 경기도 전체로 봐도 한 자릿수거든요. 그러니까 총 해봤자 10자리 조금 넘거나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30석을 더 가져와야 되는데 그 30석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 수도권의 메가시티 바람이 확 불어서 경기도와 서울 내부에서 좀 승리를 많이 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계산인 것이죠. 예, 그런데 전략적으로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대진표라는 걸 공개를 해요. 자, 우리 팀에서는 누가? 그러면은 보통 씨름 단체전이나 이런 단체전 경기할 때 1번 주자 누구 하면 상대팀에서 그걸 보고 여기는 일단 포기. 그리고 2번, 3번 여기는 우리가 전략 공천해서 자객 공천해서 이 사람은 우리가 한다. 그러니까 먼저 공천자를 발표를 해버리면 이쪽에서 영남권에 누가 수도권에 어디로 나간다 하면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여기는 이렇게 그게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거든요. 그걸 굳이 먼저 해야 되나라는 얘기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기를 가지고 조율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좀 깜짝 효과라던가 이게 총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좀 임박했을 때 발표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아니면 최소한 예비 후보 등록이 12월 중순부터 시작되고 연말부터 본격적인 후보 등록이 있을 텐데 연말 연시에 뭐 이런 기류들이 나타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움직임도 있어서요. 아까 앞선 뉴스에서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요청이나 이런 흐름에 대해서 당내에 아직까지는 공식적인 반응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만 물밑에서는 시기와 방향성을 두고 굉장히 바쁘게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극히 예인데 뭐 지금 정 의원님 앞에 나와 계신 정은혜 의원님 앞에 나와 계십니다. 한동훈이 과천으로 온다. 이러면 과천에서 정치하시던 특히 민주당에 계시는 분들은 이거 그래? 그러면 이거 막 판이 막 바뀔 것도 같고 어떻게 보세요? 네, 당연히 전략적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가 뭐 험지냐 아니냐 이렇게 좀 그런 뭐 기준에 있어서는 지난 총선, 4년 전의 총선, 그리고 지난 대선,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 이때의 각 당의 각 후보들의 득표율이 어땠는가를 분석해 보면 그 흐름들을 그 추세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과천에 한동훈이 온다라고 뭐 이렇게 예시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민주당에서도 전략적으로 그 여론조사를 다 돌리겠죠. 다 돌려보고 이길 가능성이 있는 후보가 누가 있을까. 그리고 또 뭐 말씀하신 대로 뭐 임박해서 우리가 좀 흥행이 될 후보라든지 좀 이슈가 될 만한 그런 카운터파트를 당연히 이것은 전략적으로 선택을 해야 하는데 문제는 전 지역을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공천을 줄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준비하셨던 분들도 있고 지역의 특성상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 지금 김포 이런 정책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 저는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정책 이슈로 가고 공약 이슈로 총선을 이끌겠다라는 그 시도는 좋은데 이 공약이 얼마나 준비가 되었냐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 공약 때문에 지금 부울경 지역에서는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부울경 지역에 계시는 뭐 의원들이나 뭐 시장님 뭐 이런 분들은 또 하소연을 하기도 하시는데요. 국민의힘 내부의 갈등들이 오히려 더 생기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도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이 메가시티 지금부터 다뤄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 등을 논의할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이름에 김포, 수도권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김포 서울 편입 방안 이런 게 아니라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입니다. 메가시티도 아니에요, 이제. 오늘자 서울신문 3면입니다. 수도권 아닌 뉴시티 특이 띄운 국민의힘. 주민이 원하면 지역 메가시티를 만들겠다. 지역 메가시티, 서울만 메가시티가 아니라 부산도 원하면, 광주도 원하면 이런 논의를 하겠다는 거죠. 자, 어떤 얘기입니까? 네, 이게 원래 뉴시티 특위가 애초에 이름이 수도권 주민 편의 개선 특위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 수도권 이름을 빼버렸습니다. 어허. 그리고 이 메가시티 조성을 전국적으로 확대한 것 이런 의도가 읽히는데요. 이에 맞춰 특별위원회는 김포나 구리 등 수도권 인사 외에도 부산, 대구, 대전 등을 지역구나 기반으로 둔 현역 의원들도 포함시켰습니다. 특위는 우선 행안부와 국토부 등의 기관 보고를 받은 뒤 김포시 등 현장을 방문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점점 판이 커지는 양상인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 수도권, 그러니까 김포에서 서울로 편입이 될 것이냐, 이것만 좀 한정적으로 본 특위가 아니라 이것을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 자체도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조경태 위원장을 필두로 해서 부위원장이 있고 위원들이 이제 15명 정도가 있는 것인데 지금 어제 그 오세훈 시장이 김포시장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뭐 구리시장도 만날 것이고 또 하남시에서는 진작부터 뭐 자체적으로 그 여론조사를 돌리는 등 해서 수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특위를 앞으로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전제 조건은 그 해당 지역에 요청이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김포도 애초에 그렇게 시작이 됐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요청이 있고 이것을 수도권에서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광주, 부산까지도 메가시티로
확대해 나가는 것을 이제 공론화하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일부분들은 안 그래도 지금 수도권이 과밀한데 빨대처럼 수도권으로 빨아들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합니다만 예. 지금 서울과 경기도 이 수도권의 행정구역 재편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서울의 지금 모양이 갖춰진 게 60년 전에 결정이 된 거거든요. 아하. 이때 전 그 국토를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보고 보다 어떤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좀 좌우할 수 있는 이런 프로젝트로 나가자라는 아주 원대한 지금 포부를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이제 현실화될 것이고 물론 그 주민들의 그 의견을 다 청취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실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예. 자, 그런데요. 이게 또 자치단체장마다 입장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환영하고 있는 김포시부터 보죠.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병수 김포시장이 만났습니다. 오세훈 시장 아무래도 서울을 더 넓히는 거라서 서울 시민들도 상당히 관련이 되거든요. 주변. 그러니까 김포가 편입된다. 강서구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현재 마곡, 김포공항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 자, 그래서 셈법이 복잡한데 오세훈 서울시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긴 호흡으로 가겠다. 충분한 연구 기간을 가지고 논의하는 게 필요하고요. 어쩌면 선거 이후까지, 그러니까 내년 총선 이후까지 논의를 좀 긴 호흡으로 가져가는 것이 논의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자, 그리고 다 찬성하는 거 아니에요. 같은 국민의힘 소속 자치단체장이라 하더라도 아니 왜 서울로 가냐고요. 우리 동네로 와야지, 인천으로 와야지 이런 주장을 펼치는 분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실현 가능성이 없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신중한 검토나 공론화 없이 아니면 말고식으로 이슈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자, 같은 여권이지만 이렇게 입장에 따라 의견은 엇갈립니다. 물론 당연히 정책이니까 찬성과 반대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자 조선일보 사면 보시죠. 자, 여권 때린 여권의 단체장, 정치문법 바꾼 메가시티,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과 지방 그리고 지도부와 원외로 아니 나는 지금 수도권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또 다른 사람 온다고 게다가 이런 공약까지죠? 그럼 난 어쩌라고. 각 정치인들마다 지금 전선이 복잡해지고 있다는 지적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 목소리를 내는 지자체장 그리고 의원들 또 누가 있습니까? 네, 일단 부산시장을 지낸 서병수 의원이 서울을 더 키우는 건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는 짓이라고 비판한 데 이어 아까 보셨듯이 여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잇따라 우려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실현 가능성이 없는 정치 포퓰리즘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예. 유 시장은 국민 의견 수렴이 필수라며 지방시대 추진에 역행하는 서울특별시 공화국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요. 유 시장은 찬반이 아니라 실현 가능성을 얘기한 것이라고 일단 선을 그었지만 당론 추진에 반기를 든 모습이긴 합니다. 예. 그리고 김태흠 충남지사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하는 이런 청사진이 먼저 제시되어야 한다면서 지방 메가시티가 우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당 내에서 반발 기류가 포착되곤 있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계속해서 속도전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정은혜 의원님, 뭐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수도권에서 정치하시잖아요. 네. 민주당이시고 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와서 아니 민주당 뭐 하고 있어? 지금 국민의힘 저런다잖아. 왜 민주당에서는 저런 얘기 안 했어? 라고 지적하시는 분 없어요? 일단은 저희 그 부천 같은 지역에는 이제 그 국민의힘에 계시는 지역위원장 분이 이렇게 또 현수막을 다셨더라고요. 뭐 기사에도 나왔는데 이제 그 부천 지역을 이제 서울로 하자 뭐 이런 뭐 현수막을 달기도 하셨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좀 싸늘했던 것 같습니다. 아, 제가 그래요? 요즘 주민들을 계속 만나고 있는데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나 살기도 바쁜데 지금 이런 걸로 싸우고 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역을 조금 더 낫게 만들어야지 자꾸 뭐 어디로 편입시키고 어디로 들어가고 이런 거 본인들은 원하지 않는다. 뭐 그런 말씀 많이들 해주세요. 그런데 김포는 집값 오르는데 왜 부천은 집값 안 오르냐고. 안 그래도 GTX 네. 잘못하면 지금 부천이랑 김천이랑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이거 부천 거쳐서 가야 되는데 이러다가 김포로 직접 가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교통 같은 경우는 편리하면 더 좋아지겠죠. 하지만 뭐 요즘에 좀 연구되는 그런 자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통이라는 게 뭐 지방세를 받던지 아니면 또 중앙에서 어떤 보조를 받고 서울에서 어떻게 보조를 받고 이런 것들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
달라지거든요. 오히려 지금 뭐 5호선을 연장하고 그리고 사실 제가 뭐 김포 골드라인 같은 경우도 보면 칸수를 더 늘려야 하고 사실은 그 설계부터가 좀 잘못되긴 했지만 그런 측면이 더 중요한 것이지 뭐 집값이 올라가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부차적인 부분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또 지금 또 여권에서는 민주당에게 뭐 입장을 말해라, 예. 뭐 예스냐 노냐 뭐 이런 무슨 게임하듯이 이렇게 좀 저는 질문하는 것도 좀 잘못됐다고 보는데요. 예. 이런 저는 정책 이슈가 선거에 드러나는 것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이 이슈를 가지고 국민들이 토론하고 그리고 여야가 싸우고 이런 모습들은 저는 오히려 국민들이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 과정 속에서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 그리고 국민이 누구를 선택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 또 국민분들의 선택을 받는 것 저는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민주당이 지금 어떤 입장인지는 잠시 뒤에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죠. 근데 지금 계속 나가고 있어요, 국민의힘은. 자, 처음에는 김포, 하남, 뭐 다른 지역까지 부산, 광주 그러니까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쓰레기 매립장이나 하나 지금 주려고 하고 그리고 나서 뭐 김포 시민들 무슨 도움이 있다고라고 하니까 아니에요. GTX 지금 수도권 주민들한테 서울 지역 아파트 지난번에 아파트 가격 확 떴을 때 뭐가 핵심 그 가격의 결정 요소였느냐? GTX가 서울역까지 직접 가느냐 망하느냐. 김포가 사실 그때 서울역까지 가려고 했다 안 됐거든요. GTX 역이 있느냐 없느냐. 어느 우리 집 앞에 GTX가 가느냐 안 가느냐에 따라서 집값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GTX 완공 시기 최대한 앞당겨 줘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상당히 이러면 출퇴근 시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를 열겠다라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0분요? 그렇죠. 동탄에서 수서간 지금 현재 평균 79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1시간 10분 넘게 20분까지. 그러니까 편도 약 2시간 정도 걸린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근데 이게 이제 개통이 되게 되면 19분으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와. 굉장하죠. 그러니까 A 노선의 경우 이제 동탄 운정 구간인데 예. 이게 당초에는 내년 6월에 개통될 것이라고 했었습니다만 3월에 그러니까 3개월 앞당겨지는 거죠. 개통을 하게 되는 것인데 지금 이 동탄 운정간 보면은 저기 보세요. 지금 내년 초, 올 초 저렇게 되면은 진짜 이게 서울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B 노선, C 노선의 경우에는 원래는 내년 연말에 착공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걸 약 1년 정도 앞당겨서 하나는 올해 12월에 또 다른 노선의 경우에는 내년 초에 이제 착공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착공이나 개통이 상당 부분 빨라지는 거죠. 그러면 지금 동탄에서 용인 이쪽 지역에 각각 100만 명 정도가 지금 살고 계시거든요. 예. 100만 명 이상. 그러면 그분들의 편익이 상당히 도모되는 거죠. 어. 그리고 이렇게 빨리 할 수 있었던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설계를 변경하는 거하고 협상 과정을 동시에 진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패스트 트랙식으로 해서 이것이 빨리 가능하게 됐다는 것인데 1년여 정도 착공이 앞당겨지는 만큼 그 주변에 살고 계시는 주민 여러분들의 그 교통에는 상당한 편익이 제공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굵직한 정책을 발표하면서 총선 이슈를 선점하고 나가자 민주당에서는 적지 않은 당혹감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김포 편입 이슈를 두고는 내분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가 왜 그 얘기했잖아요. 민주당 뭐 하느냐. 명확한 입장 내야 하지 않느냐라고 했습니다. 이게 누구를 지적하는 걸까요? 누구를 겨냥하는 걸까요? 사실상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겁니다. 자, 이러자 현 원내대표,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와도 친하다는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발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대표님, 일각에서는 왜 민주당이 명확한 입장 표명을 안 내느냐, 찬이든 반이든 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아니 그게 정말 그 바보 같은 질문에 바보 같은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왜? 아니 이게 OX 답 문제냐고요. 예. 왜 그러냐면 그럼 서울과 수도권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하면 반대한다고 답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네.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이 3단계로 이미 저희가 해법을 얘기했는데 아무도
저희 당의 공식 입장을 답을 이미 냈는데 답을 안 했다고 얘기하는 그 국민의힘 주장을 언론이나 이런 데 반복적으로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가 야당이 찬반의 입장도 뚜렷한 대안도 내지 않는 것은 당당하지 않다 이렇게 비판했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럼? 아니,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게 굉장히 어리석은 행태라니까요. 자, 그렇게 말하는 게 어리석은 행태다. 누가 얘기했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가 얘기했는데도 어리석은 행태입니다. 오늘자 조선일보 사면 기사 보시겠습니다. 여당의 정책무리에 한방 먹은 민주당. 혁신 경쟁으로 반전 벼른다. 김포 편입 놓고 내분 조짐까지 이렇게 보이니까 당내에서는 눈치보다 눈 뜨고 당했다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카드를 꺼내 듭니다. 바로 인적 쇄신 카드. 승부수를 던진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게 비명계 학살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 현역 의원들 물갈이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자, 지금의 민주당의 위기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장해찬 최고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 혁신 경쟁이라는 것이 저는 양면적인 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소위 말하는 비명계 중진들 다 혁신시켜서 내보내고 그 자리에 원외 친명계 인사들 개딸의 지지만 호소하는 사람들 새로 끼워 넣는 게 혁신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저희 국민의힘을 바라볼 때도 영남 중진들 물러난 자리에 소위 말하는 용산 대통령실 출신이나 검사 출신들 넣으면 그게 혁신이냐라는 지적을 언론과 야당이 하고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 지적을 또 야당을 향해서도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지금 원외 친명 인사들이 비명계 지역구 가서 좀 금도를 넘는 방식으로 선거 운동하고 있는 사례들이 종종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혁신은 옳지 않고 진짜 혁신이라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가까운 사람들부터 쳐내는 게 혁신이 돼야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뭐 친윤계 핵심 실세로 해당되는 분들 이름을 막 언급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혁신 같은 경우도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부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거죠. 또는 친명계 자장인 정성호 의원은 한 번 더 국회의원 할 거냐 말 거냐. 이 정도가 나와야 혁신이지 애매한 사람들, 인지도 없거나 비명계인 사람들 물러내고 거기에 이재명 대표 따라다니는 당대표 특보들 넣어주는 건 혁신이 아니다라는 걸 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정책 주도권을 놓쳐서 허둥지둥하는 모습이 역력해 보이는데 단순한 인적 쇄신으로 메가시티나 공매도 전면 금지 같은 대형 정책 이슈를 따라오기는 좀 버거울 겁니다. 홍익표 원내대표의 입장도 오래 가긴 힘들 것 같고요. 예. 기든 아니든 이 메가시티 이슈나 공매도 금지 같은 주식시장 이슈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이재명 대표의 입으로 직접 전달하는 타이밍을 빨리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니 정청래 의원 같은 사람 어떻게 할 건데 이런 거를 먼저 밝히라는 거예요. 그래야 혁신이라는 겁니다. 지금 뭐 비명계 몇 명 뭐 속아낸다고 이게 혁신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참고로 마포의 정청래 의원은 8년 전에도 이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공천 탈락을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손혜원 의원이 그 지역구 차지했던 거거든요. 뭐 거기 두 분에 대한 평가는 엇갈릴 수 있습니다만 이번에 또 정청래를 콕 집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뭐 다른 분들 친명계를 혁신하는 게 그게 진짜 혁신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근데 저는 이런 문제, 혁신, 그리고 교체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한국의 좀 저는 불안정한 민주주의 또 불안정한 정치 상황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미국 같은 경우는 하원도 그런 초선의 비율이 한 10%대에 불과합니다. 근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거의 40%가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초선들이 많다, 그만큼 신선하고 새로울 수는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국회 내에서도 항상 좀 세대 공존을 주장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초선도 있고 다선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도 있어야 되는 건데 사실은 지금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55세 서울대 남성, 과거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었죠. 그렇게 어떤 특정 세대, 특정 성별, 특정 어떤 출신들이 많이 있다 보니 국민들의 이런 요구가 저는 커진 거라고 봅니다. 예. 사실 그 문제부터 해결하는 게 우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최근에 야, 민주당 그래? 라는 평가가 나오는 대목이 있어요. 강서구청장 선거 이겼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지금 불구속 수사로 전환이 됐고 그러니까 구속영장 기각됐고 이러니까 민주당 인사를 중심으로 한때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지금도 하는 사람 있어요. 어떤 얘기? 200석은 자신할 수 있다. 들어보시죠.
저는 수도권도 준비돼 있다는 것을 강서에서 보여준 거거든요. 수도권 120 몇 개 의석을 석권하면 200석 못하리라는 법도 없습니다. 내년 총선의 최대 목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묻지마 거부권 행사하는 것을 그 기반을 최소한으로 축소하는 거다.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연합 200석이 필요합니다. 자, 200석이면요. 대통령 탄핵도 가능하고 뭐 심지어 개헌도 추진할 수 있어요. 물론 일각입니다만 200석 가능하다. 이런 태도, 이런 민주당의 태도가 과연 유권자들에게는 어떻게 비춰질까요? 골프와 정치는 머리를 쳐드는 순간 죽는다. 이런 그 속담이 있습니다. 예. 그만큼 오만한 모습을 보였을 때 국민이 심판한다라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마치 지난 그 문재인 정권 초기에 그 민주당의 전 대표였던 이해찬 전 대표가 민주당 집권 20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결국 5년 만에 정권이 교체됐던 그런 상황이 있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있어서는 최대한 어떻게 보면 눈을 낮추어서 국민이 항상 옳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는 아마 이제 이와 같이 민주당은 지난 그 10월 10일 그 강서구청장 선거에 압승을 한 다음에 이와 같은 흐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뭐 계속 이런 흐름이 가지는 않을 겁니다. 결국 국민의 어떤 의사가 얼마나 어떻게 무서운지를 다 너무나 민주당도 잘 알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혁신 경쟁, 민생을 파고드는 그 아젠다가 어떤지 앞으로 그런 경쟁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은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그러다 맞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200석, 뭐 총선 압승, 이대로 하면 이긴다. 이런 태도와 말이 국민들로부터 오히려 매맞을 소리다라는 생각이에요. 다들 알잖아요. 우리 지난번 그 광서구청장 선거 민주당 이뻐서 국민들이 찍어주신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못하니까 그랬다니까요. 자, 그렇잖아요. 이 얘기하면 민주당에서도 아이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다 큰일 나. 결국 이재명 대표도 직접 이런 목소리에 경고하고 나섰어요. 네, 이 대표가 최근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총선 낙관론을 이제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요, 이 대표는 민주당 200석, 야권연합 200석 이거에 대한 언론 보도를 거론하면서 선거를 앞두고 절박한 심정으로 임해야 한다며 당내 분위기를 다잡을 것을 주문했다고 하는데요. 예. 이러한 이 대표의 발언은 총선 장밋빛 전망이 오만과 교만으로 비쳐 되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재명 대표 외에도 야권 200석 등 일각에서 제기된 총선 낙관론에 대해 당 안팎에서 계속 쓴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자, 200석이 된다고 해도 정치인 입장에서는 내가 떨어지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겁니다. 대선과 총선이 뭐가 다를까요? 정치인 입장에서는 대선은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후보가 이기면 전체가 다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총선은 내가 지면 우리가 이기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200석 되면 뭐예요? 내가 떨어지면. 그런 얘기하다가 내가 떨어지면. 자, 그래서 이번 선거 판도가 많이 다르다는 건데, 자, 이 국민일보 기사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선거에서 그냥 좀 조용히 있어줬으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대요. 나도 돼야 된답니다. 나도 누구냐? 바로 총선 출마를 직접 거론했다는 조국 전 장관입니다. 어제 잠시 전해드렸습니다만 조국 전 장관이 그동안은 뭐 명예회복하겠다라는 얘기를 주로 했습니다만 어떻게 뭐 법률적으로 이겨서 그게 아니래요. 정치적 방식으로 자신을 소명하겠다. 자, 정치적으로 판단받겠다, 명예회복하겠다 이 얘기라는 거는 결국 내가 총선에 나가서 유권자들한테 심판받고 그래서 내가 이기면 뭐 대법원에서 어떤 판단이 나오든 내가 이긴 거다. 지금 이걸 주장하고 싶은 건데 자, 최진영 변호사님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조국 전 장관이 저는 권리만 있지 도대체 의무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예. 결국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조국의 강을 걷는가 했더니만 조국의 늪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조국 장관에게는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느냐, 조국 장관에게는 민주만 있고 법치는 없느냐, 법무부 장관이었다고 하면은 법원에 의해서 자기의 배우자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고 또 자기 딸이 같은 문제와 관련해서 공소 사실을 자백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은 본인이 열심히 소명했는데 안 된다고 하면은 법치에 따르는 어떤 엄중한 사법부의 판단은 무시하고 민주주의로 도피를 해서 출마를 한다라는 이런 얘기를 듣는다고 하면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정말 그대로 시궁창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 어떤 후유증 생각한다고 하면은 스스로 자중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바로 계속 질문 드리죠. 자, 조국이 출마한다면 그럼 나는 손혜원, 추미애 지금 이런 분들 계속 그럼 나도 출마할게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들 그래픽 준비돼 있죠? 그렇습니다. 결국 그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손, 최, 추, 송, 조 뭐 이렇게 그 이름만 따서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손혜원, 최강욱, 추미애, 송영길. 예, 그렇습니다. 결국 이분들 같은 경우에 공통점은 뭐죠? 지금 최강욱 그 전 의원, 이젠 전 의원입니다.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가지고 더 이상 정치에 관여도 할 수 없는 분에 대해서 신당 창당 멤버가 나온다는 얘기. 또 송영길 그리고 사실 비례대표로 위성정당 출신이에요. 그리고 또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른바 돈봉투 의혹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민주주의를 빙자해서 법치주의를 능멸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인가 아닌가 싶은데요. 본인들 어떤 그 공직선거법상의 어떤 비례정당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정말 20년, 30년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본인들 스스로 아셔야 되는 것이고 국민들의 엄격한 어떤 심판이 기다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개인적인 주장도 일부 들어갔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구속 상태로 병원 치료를 받던 중 달아났었죠. 탈주범 김길수. 결국 의정부에서 검거됐습니다. 서울과 경기를 오가며 여기저기 옷까지 갈아입으며 달아났지만 60여 시간 만에 도주 행각은 끝났습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지난 4일 오전 6시 20분쯤 시작된 김길수의 탈주극은 63시간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탈주 후 처음 만난 여성으로 알려진 여자친구 A씨와의 통화가 검거에 결정적이었습니다. 어젯밤 11시 50분쯤 경찰서로 압송된 김길수는 계획 탈주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저 탈주 언제부터 계획하신 건가요? 계획 안 했어요. 조력자 있나요? 없어요. 하지만 김길수는 탈주를 시작한 4일 하루에만 의정부 등 경기도와 서울 북부인 도봉, 남부인 고속터미널 등 최소 7곳을 끊임없이 움직이며 추적을 피했습니다. 도주 당시 남색 병원복 차림이었던 김길수는 옷을 2차례나 갈아입었습니다. 베이지색 상하의로 갈아입은 채 서울 창동역 인근 사우나에서 머물렀고 서울 고속터미널 옷가게에서 직접 검정색 상하의를 구입하는 대담함도 보였습니다. 계속 현금을 쓰면서 미용실에도 들렀습니다. 제가 밤새 일을 해서 머리를 못 감았다고. 그러니까 마스크도 끼고 있었고 낀 채로 깎았고요. 지난 9월 은행보다 싸게 환전해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약 7억 4천만 원이 든 현금 가방을 들고 달아난 혐의로 체포된 김길수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숟가락 손잡이를 일부러 삼켜 안양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탈주했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네, 전총조의 사기는 전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라면서 결백을 호소했죠. 남현희 씨. 그런데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참고인 신분 아닙니다. 피의자 신분이었습니다. 남현희 씨 경찰 조사 후에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라는 입장 혹시 변함 없으신가요? 사기 범행이 정말 모르셨는지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사기 피해는 금액이라는 거 모르셨습니까? 전성주 씨 펜싱하고 순환료 본인 계좌로 받으신 사실 있으신가요? 혹시 본인 입장과 다른 점...
자, 피의자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전총조의 주장이나 주변 분들 얘기로는 공범이라는 거예요. 공범. 어떤 이유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이 돼서 이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보면은요, 이 피해자 중에 이제 한 부부가 11억 원 이상 전총조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한 걸로 알려진 부부가 남현희 씨 역시 사기의 공범이라고 함께 고소를 하면서 이게 시작이 되었거든요. 고소를 당했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피의자 신분으로 이렇게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통상적으로는요, 입건이 된다고 해도 적어도 한두 주 정도는 있다가 조사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사실 이번엔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건 아마 남현희 씨 측에서도 지금 워낙 좀 여론에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공범 아니냐 이런 의혹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빠르게 본인이 적극 협조하겠다 이런 입장이 다분히 좀 반영되지 않았나 싶고요. 내 통장에 돈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그걸 모르느냐. 그렇죠. 그런 부분 지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일단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10시간 정도 조사가 진행이 됐는데 조사 과정에서 공범 혐의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는 정말 가담하지 않았고 전혀 몰랐으며 이런 부분이 지금 언론에서 문제가 되고 난 이후에야 전천주의 사기 혐의에 대해서 인지했다 이런 주장 되풀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몰랐는데 사기치는 걸 어떻게 알아요? 글쎄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고소를 한 게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돈 받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누가 주범이고 공범이고 그거는 따질 것도 없고 누가 내 돈을 줄 수 있느냐, 누구를 고소해야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느냐. 전총조는 지금 한 푼도 없어요. 사실 사기꾼일 뿐이지. 빈털터리. 그럼 돈 있는 남현이라도 고소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고소한 거다라는 주장도 있어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그럼 형사 고소를 해가지고 무혐의가 난다라고 해서 그러면 그 남현희 씨가 어떤 민사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느냐 했을 때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만약에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 그 형사 고소를 해서 처벌이 된다라고 하면은 어떤 합의를 한다는가 이런 게 용이하기 때문에 지금 그 남현희 씨 변호인이 얘기하는 말이 일면의 타당성은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피해자들이 왜 남현희 씨에 대해서 같이 고소를 했냐 한다고 하면은 지금 특히 한 11억 피해를 봤다라고 하는 전문직 부부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이제 그 고급 아파트에 남현희 씨 부부가 초대를 했고 거기에서 남현희 씨가 요리를 해주고 거기에서 이제 뭐 투자와 관련되는 얘기도 오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른바 실질적인 어떤 행위 분담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혐의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라는 취지에서 지금 형사 고소를 했는 것이고 그것은 합리적인 의심이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남현희 씨가 이 무혐의가 날지 여부는 아직까지 확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그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형사 고소와 함께 제가 피해자 측 대리인이다라고 할 경우에는 남현희 씨 재산에 대한 가압류 같은 보전 처분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형사사건은 형사사건대로 남현희 씨가 열심히 어떻게 보면 대응을 해야 되지만 추후에 민사사건의 가압류라든가 본안 손해배상 청구 내지 투자금 반환 청구 소송이 같이 물려서 돌아갈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상당히 높지 않을까 예측을 합니다. 근데 짧게요. 지금 고가 외제차도 받았지 않느냐, 명품도 선물 받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남현희 씨는 다 가져가. 나 돌려줄게. 그럼 끝나는 거예요? 책임 없는 지금 거예요? 그 피해 금액이 최대 20명 내지 지금 한 26억이라고 합니다. 근데 남현희 씨가 했던 뭐 명품 40여 점 그리고 차 다 해봤자 그게 10억이 채 안 될 겁니다. 그럼 나머지 16억은 어디 갔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그러면은 그 전총조 씨가 재산이 정말 하나도 없는 것인지 다른 데 어떤 그 숨겨놓은 것이 없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지금 수사기관에서 밝혀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것이 밝혀진다고 하면은 압류하는 것을 넘어서 피해자들 정말 피해 같은 돈을 피해당한 피해자들이 재산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압류 가처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남현희 씨 주장도 들어보죠. 전혀 몰랐다는 입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가족들도 피해본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가족분들도요? 네, 저희 엄마랑 제 동생과 제 친척들 그리고 아카데미 선생님들 그러니까 선생님들 뭐 주변 사람들 명의로 뭔가를 했던 정황도 이번에 제가 확인을 하게 됐고 남현희 씨 모르셨어요? 저한테 아예 말을 안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이유를 물었더니 저한테 말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말하지 말라고도 했는지도 저는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믿기에는
아니 허점이 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남현희 씨는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전청조 씨하고 선을 긋고 있죠. 전청조 씨는 가해자, 나는 피해자. 그래서 이 전청조 씨에 대해서 뭐 이 주거침입 비롯해서 사기 명예훼손 고소됐고, 그 전청조 씨 어머니에 대해서도 나한테 하루에 문자 전화 20번 넘게 했어요. 그래서 스토킹 혐의 고소도 했어요. 그렇게 선을 긋고 있지만 대중의 어떤 의혹에 시선을 거둬지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말한 거에 여러 가지 좀 앞뒤가 안 맞는 게 있어서 그런데요. 지금 최 변호사 말씀하신 요번에 48점, 뭐 예. 자동차랑 목걸이, 시계, 반지, 명품 가방에서 48점을 이제 본인이 이미 제출 형태로 제출을 한 거죠. 예. 그럼 대중이 보기엔 그거 다 전청조한테서 선물 받은 거네, 뭘 받았네, 이렇게 보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올해 1월 말에 이 펜싱 협회에 전청조 씨 명의로 30억 원을 후원하겠다 이렇게 했었다는 거예요. 출처는 묻지 말라. 출처는 묻지 말라. 그래서 다행히 펜싱협회에서 계좌번호도 주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일도 있었고. 누가 데리고 갔냐고요, 거기를. 그렇죠. 남현희 씨가 소개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또 이상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제 이 펜싱 학원 말고 그 펜싱 학원 그곳에서 이루어진 다른 수업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뭐 잡지와 인터뷰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예체능 심리 상담, 예절 교육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스포츠 심리 상담 해준다면서 무려 월 200만 원을 받았다는 건데, 이게 누구 계좌로 들어갔느냐? 수업은 전청조 씨가 있는데 남현희 씨 계좌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 수업이 그럼 자격이 있느냐? 뭐 지금 승마했다는 것도 그렇고 스포츠 심리 상담을 뭐 미국에서 그러니까. 공부했다 이런 것들이 그러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걸 전제로 하면 무자격 수업을 하면서 한 사람당 월 200만 원. 연간 2,400만 원씩 받은 거예요. 내 강사가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도 안 하고 시킨 그렇죠.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무자격 수업이라고 한다면 그 수입이 그런데 남현희 씨 계좌로 들어갔다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로 볼 때 대중은 의혹의 시선을 거둘 수 없는데, 피의자 신분이 된 남현희 씨는 여전히 나는 전혀 몰랐다, 이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대체 피해액이 지금 조사 결과 얼마나 된대요? 현재까지 파악된 규모만 해도 피해자가 20명의 피해액은 26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계속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지난번보다 또 늘었네요. 그렇죠. 지난주보다도 지금 다량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사기 수법이 비슷했습니다. 투자를 하면 큰 돈을 벌어주겠다고 하면서 뭐 어플리케이션 개발하는 데 투자해라, 해외 비상장 회사에 투자해라, 이런 식으로 투자를 권했는데, 그렇다면 사실 이 과정에서 특히 좀 고급 스포츠로 알려져 있는 펜싱, 그리고 누구나 전 국민이 알고 있는 남현희 선수의 후광이 작용했을 수밖에 없는 것이 또 현실이고요. 이 남현희 선수의 SNS에 고급 차량, 명품 같은 것들을 전천조가 선물했다는 걸 일정 부분 홍보해 준 꼴이 된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이게 마약을 안 했는데 괜히 이게 소문만 유명이라는 이유로 피해를 본 건지, 아니면은 또 뭐 뭔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수 지드래곤 권지용 씨 얘기입니다. 근데 마약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잖아요. 근데 뭐 이러면서 나왔대요. 이러면서 보시죠. 마약 투약 혐의 인정하십니까? 저는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해서 사실이 없고요. 그걸 밝히려고 사실 이 자리에 온 거니까. 네. 지금 사실 긴 말 하는 것보다는 빨리 주소를 받고 나오겠습니다. 염색이나 탈모는 언제 하셨나요? 한 적이 없는데. 언급되고 있는 강남 소재 유흥업소에는 아예 출입한 적이 없으신가요? 두고 봐야죠. 업소 실장이나 뭐 마약을 제공한 의사와는 아예 연관이 없으신 건가요? 없습니다. 가서 조사받아도 될까요? 경찰에 어떤 입장 소명하고 나오셨습니까? 조사에 필요한 거는 다 적극적으로 임했고요. 호출했고 사실대로 답변했고요. 간이시약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오셨나요? 음성으로 나왔고요. 주로 어떤 부분을 좀 많이 이렇게 조사가 이루어졌나요? 웃다 끝났습니다. 장난이고요. 제가 바라는 건 될 수 있으면 하루빨리 수사기관에서 그 정밀 검사를 신속하게 발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사 어떻게 받았어요? 뭐 웃다 끝났어요. 웃다가 경찰관이랑 농담 좀 했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자진 출석이었잖아요. 소환돼서 이제 조사를 받은 게 아니고 자진 출석을 했어요.
그러면 여유 있고 자신만만한 네, 거죠. 사실. 자신만만하죠. 그런데 그럼 누구를 향해서 지금 이 자신만만함을 보여주고 싶은 것인가? 조사 후에 이 지드래곤이 권지영 씨가 SNS에 올린 글을 보면 그 반응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본인이 사필 규정이라고 써놨어요. 모든 일은 옳은 이치대로 간다 이러면서 부연 설명도 해놨습니다. 옳고 그름을 처음에는 가리지 못해서 이게 조금 올바르지 못한 방향으로 갈 수 있지만 예. 반드시 옳고 그름이 가려질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내가 조금 처음에 잘못돼서 수사선상에 오른 것 같은데 결국은 나의 어떤 무죄가 이제 드러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이 글에 대해서 좋아요가요 46만 그리고 댓글도 18,000개가 달렸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 팬들에게 저 이렇게 당당합니다 보여주고 싶었던 거고 그거에 대해서 팬들이 호응을 해준 거죠. 오빠 믿어요. 이제 이렇게 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 출두 모습 보고 두고 대중의 시선은 그렇게 곱지만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자신이 아무리 당당하다고 해도 뭐 기자 질문에 이렇게 스트레칭하거나 웃다 못해 코웃음 치거나 이것까지는 좀 너무 과하다. 이런 반응이 있거든요. 조금 예. 신중했으면 하는 또 생각도 해봅니다. 자, 아직 정밀 검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무런 혐의도 없는데 마약도 안 했는데 저렇게 억울한 상황을 당했다면 그 부분도 밝혀져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인데요. 2달 전에 징역 20년이 확정된 이른바 부산의 돌려차기 사건 피의자가 또 재판에 넘겨졌다고 해요. 아니 왜 또 재판에 넘겨지는 겁니까? 홍 기자님, 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징역 20년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또 재판에 넘겨졌느냐? 바로 수감된 상태에서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을 했기 때문이에요. 협박은 어떻게 했냐면 지난해 6월, 7월께 3차례 편지를 보냈습니다. 왜 편지를 보냈느냐? 나 지금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데 왜 면회 오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편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재판에 넘겨진 거고 또 사실 이 부분 말고도 또 피해자 가족도 협박했다 이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상황이 뭐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좀 태도가 좀 뭐라고 할까요? 그래? 그렇게 잘났어?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진영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본인이 그 자진 출석하고 할 만큼 어떻게 무혐의를 자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과연 그럴지는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지금 지켜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박유천 씨 같은 경우에도 그런 케이스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어떤 그 중립적인 태도를 가지고 수사 결과를 좀 지켜보는 태도가 필요한데 다만 그 이와 같이 유명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혐의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타격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수사나 할 때에 기밀성을 유지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인권 보호적인 측면도 강조돼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대한민국 잘 보이셨습니까? 오늘 하루 당신의 대한민국 신통방통이 응원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